여러분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최인아고요. 책방마님입니다. 제가 오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병원에 아파서 환자로 오지 않고 이야기를 하러 올 수 있어서 다행이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왔습니다.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제일교육에서 저는 한 30년가량을 카피라이터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광고를 오래 하다가 이제 그만두고 2016년에 책방을 열었습니다. 제가 광고쟁이로 살 적에 만들었던 카피들, 캠페인들을 몇 가지 이제 올렸는데요. 혹시 이 중에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게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많이 알려진 게 이제 뭐 그녀는 프로다, 프로는 아름답다. 또 히딩크,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뭐 이런 캠페인들을 아이디어를 내고 카피를 쓰고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적어 놓은 것이 생각의 숲을 이루다 최인아 책방인데 저희 책방의 슬로건이에요. 보통 이렇게 조그만 전방을 하면서 이런 슬로건을 쓰지는 않지만 제가 한 30년을 광고를 하면서 늘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책방을 해야지라고 마음을 먹고 준비를 할 적에 가장 시간을 오래 들이고 노력을 많이 쏟은 것이 컨셉을 만들고 또 그 컨셉을 한마디로 만드는 저 슬로건을 쓰는 일이었는데 저는 그동안 제가 썼던 어떤 카피, 어떤 캐치프레이즈보다 저희 책방의 슬로건을 마음에 들어 하고 있습니다. 혹시 와보신 분이 계실까요? 1호점을 선능력 근처에 이 빌딩 4층에 열었고 2호점을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강남 파이낸스 센터 1층에 열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한번 와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가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 층고가 한 7m 가량 됩니다. 그래서 제가 책방에서 이렇게 처음 저희 책방에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분들의 반응을 보고 있으면 첫 반응이 우와 이런 데가 있었어. 어머 책방이 이래. 이제 그러면서 휴 이제 이런 분들을 많이 만나보곤 합니다. 그리고 2호점 말씀드린 대로요. 그래서 앞으로 그 강남병원에 가실 일이 있으면 엘리베이터로 직진하지 마시고 왼쪽을 한번 보시면 이런 간판이 보일 거예요. 한번 들르셔도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무슨 얘기를 드릴까 하다가 리프레쉬의 시간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늘 환자들을 보시면서 많이 애쓰셨을 여러분께 여러분들도 한번 심호흡을 하실 만한 그런 한 30분가량을 제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특히 이제 20대, 30대 젊은 세대로 내려가면 꼭 책을 아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더라도 동네 책방을 순례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뭐 홍대 앞이나 마포나 등등등등 가보면 그 천편일률적인 큐레이션이 아니라 책방마다의 개성을 살린 큐레이션도 있고 하여튼 개성이 굉장히 많아서 책방을 찾는 재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시간이 나시면 그런 기회를 가져보셔도 좋겠습니다. 골프 하십니까? 이 사진에 보여드리는 이제 분은 카티스 스트레인지라고 미국의 유명한 남성 골퍼인데요. 한 20년쯤 전에 우리나라의 닥스 골프가 CF를 만들었어요. 이분을 모델로 써서. 그때 카피가 어땠냐면 쭉 흐르면서 저는 승리했을 때 필드에 있었고 패배했을 때 그때도 저는 필드에 있었습니다. 저는 저의 삶을 필드에서 시작했고 필드에서 완성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왜? 저는 골퍼니까요. 이 카피가 제 마음을 많이 두드렸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10년 전에 제일교육을 저한테는 신입사원으로 24살에 들어가서 이제 52에 만 29년을 일을 하고 그만둔 학교 같은 곳인데 그만두면서 그때의 기억을 살려서 페이스북에 이런 소감을 남겼습니다. 경쟁 PT에서 이겼을 때도 좋았고 또 카피 잘 썼다고 선배들한테 칭찬받았을 때도 기뻤지만
어제라고 하면 이제 제가 그만두면서 후배들로부터 아주 잊지 못할 환송회를 받았고, 그 자리에서 내가 여러 사람들에게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았구나, 이런 걸 이제 실감한 날이었는데, 그날이 저한테 화양연화 같다. 앞으로 나는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겠다. 이제 이런 소감을 남겼었어요. 그리고 이제 보통 기업의 임원들은 이제 임시직원이라 그래서 요즘 세대들은 임원이 되는 걸 별로 원치 않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때는 이제 그 회사 다니는 사람들의 꽃이라고 불렸던 시절이었는데, 제가 자발적으로 퇴직했어요. 2012년 여름에 회사에 나는 이러저러한 계획이 있고 내 할 바를 이제 웬만큼 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저는 연말까지 하고 그만하겠습니다. 이렇게 회사에 미리 얘기를 했고, 한 반년 후에 이제 그렇게 됐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제가 저런 결정을 하고 회사에다가 얘기하기까지, 그리고 한 30년 가까이 일한 회사에서 이제 마무리를 하겠다라는 결심을 할 때까지는 한 40 서너 살이 되면서부터 이제 제 머릿속에 은퇴라는 개념이 들어왔고, 앞으로의 시간을 어떻게 살지? 앞으로 한 살 한 살 나이는 계속 든다. 쟁이로서의 감각은 조금씩 떨어지는 것 같다. 그럼 내가 앞으로 이 일을 언제까지 경쟁력을 가지고 할 수 있을까? 그게 1번. 두 번째, 계속 잘한다 소리를 들으면서 한다 할지라도 나는 이 일을 계속 하고 싶은가? 앞으로의 인생도 계속 이렇게 살고 싶은가? 이 질문이 저한테 굉장히 무겁게 들어왔고, 한 10년가량 그 질문을 품고 답을 찾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그 해에, 그만두기로 했던 그 해에 이제 온몸으로 신호가 와서 그만하자. 이제 이렇게 돼서 이제 그렇게 결심을 했고, 그러면 그만둔 이후의 삶은 어떻게 살지? 제가 저를 보니까 다행히 뭔가를 계속 배우고 알아가고 이런 거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꽤 깊은 것 같다. 지적 호기심은 꽤 많이 아직 있는 것 같아서 그만둔 이후의 삶은 다시 학생이 돼서 공부를 하겠다. 그리고 웬만큼 한 10년 정도를 더 한 후에는 나누고 뭐 이제 이런저런 제 인생의 플랜을 세웠어요. 그래서 그만두고 실제로 대학원에도 진학을 했고, 그런데 참 알 수가 없는 것이 그렇게 단단한 계획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한 2년쯤 지나니까 제 안에서부터 슬금슬금 나 쓰이고 싶다. 내가 아직 할 줄 아는 게 뭐가 좀 있는데 내가 할 줄 아는 거를 이렇게 풀어놔서 그것으로 더 이상의 큰 보상이나 명예가 생기지 않더라도 나 그거 내놓고 싶다. 일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제 반응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지만 저도 제가 욕망하는 것이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는 거면 안 되지만 그게 아닌 다음에야 제 욕망에 따라서 지금까지 살았고, 그래서 다시 일을 하기로 했고, 책방을 하기로 했던 것은 제가 책을 좋아했고, 그리고 앞에 첫 번째 커리어는 웬만큼 사회인으로서의 숙제를 했으니 두 번째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겠다. 그런데 나만 재밌지 않고 내가 하는 일이 누군가에게도 의미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안 해봤지만 왠지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책방을 열었고, 이게 2016년 8월이었어요. 근데 이제 꽤 여러 곳에 소개가 됐습니다. 뭐 대기업에 임원하던 사람이, 광고하던 사람이 동네 책방을 한다고, 이래서 꽤 많이 이제 소개가 됐죠. 그런데 저는 하고 싶어서 책방을 열지만 기업들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목표로 하는 것처럼 저도 책방을 연 마당에 이게 오래 지속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런 질문이 올라온 거죠. 나는 하고 싶어서 하지만 세상에 책방이 우리 책방만 있는 게 아닌데 그럼 사람들은 왜 꼭 우리 책방에 와야 되지? 이 질문이 이제 강하게 올라온 거죠. 게다가 저는 오프라인 책방이었어요. 이 디지털 시대에. 여러분 책 많이 사십니까? 어디서 사십니까? 저도 책방을 하기 전에는 온라인 서점에서 샀어요. 아침에 주문하면 저녁에 배달해주고 10% 깎아주고. 근데 제가 오프라인 책방을 이제 연 거잖아요. 자, 그러면 사람들은 왜 우리 책방을 찾아야 되지? 저는 예전에 광고를 할 때도 이 생각을 늘 하면서 했어요. 자, 이 세상의 모든 브랜드와 제품과 기업은 존재의 이유를 말할 수 있어야 된다.
고객의 입장에서 볼 때 왜 경쟁 브랜드, 경쟁 제품, 경쟁 기업이 아니고 우리 거를 선택해야 하는지 내가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오래도록 했는데, 이제 제가 책방을 열었으니 저도 이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생각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저희 책방에 오시면 한 1m 80 정도 되는 높이의 큰 액자가 있고요. 그 안에 보시는 것처럼 제 손글씨로 꼬물꼬물 뭐라고 써놨습니다. 그게 뭐냐? 자, 아는 것이 오래도록 이제 힘이 된 시대가 있었는데, 생각의 시대로 접어든 것 같다. 생각이 힘인 시대로. 혹자는 그 생각의 힘을 뭐 상상력이라고도 하고, 창의력이라고도 하고, 기획력, 뭐 문제 해결력,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어쨌거나 요즘에 세상을 바꿔놓는 아이디어 또 가치 이런 거는 생각의 힘으로부터 오는 것 같다. 자, 그런데 우리는 그런 교육을 받지 않았다. 지금도 해마다 수능을 치르고 나면 몇 번 문항은 답이 정답을 2가지로 처리하겠습니다. 이런 게 뉴스가 될 정도로 하나만 정답이고 나머지는 다 틀렸어. 우리는 이런 교육을 받았다. 그러면 이 생각의 힘을 어떻게 키울 거냐? 저는 책이 가장 좋은 컨텐츠라고 봤고, 그래서 책을 중심으로 또 책하고 연계된 여러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생각의 힘을 널리 북돋우고 퍼뜨리는 역할을 하겠다. 저희 책방이 그렇게 생각과 생각들이 만나서 다양하고 깊어지는 생각의 숲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천명했고요. 그래서 나온 슬로건이 바로 생각의 숲을 이루다입니다. 왜 숲이냐 하면, 여러분, 숲이 나무가 한 그루, 2그루 있어가지고 되지 않잖아요. 여러 그루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사람과 사람의 생각도 만날수록 이렇게 다양하고 울창해지지 않느냐? 우리가 그 첫 발을 떼겠다라는 이제 포부였습니다. 기업으로 치자면 미션 스테이트먼트였어요. 네. 그래서 이 생각의 힘을 그러면 책방에 어떻게 풀어놓을 것이냐? 첫 번째 큐레이션부터 바꿨습니다. 사실 요즘은 많은 데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가 처음 시도한 거죠. 이 전까지는 책의 분류는 하나같이 문학, 뭐 경제, 경영, 과학 이렇게 했죠. 근데 그거는 철저히 분류하는 사람 입장에서의 분류였어요. 책을 내가 언제 읽지라고 질문을 해보면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심심해서일 수도 있지만 저희는 이제 일하는 사람들을 주요 타겟으로 삼고 있는데요. 일하는 사람들이 주로 책을 찾을 때는 중요한 동기 하나는 내가 뭔가 도전과 맞닥뜨리거나 일을 하다가 새로운 아이디어가 필요하거나 하여간 독서의 여러 가지 역할 또 의미 중에 솔루션으로서의 독서라는 게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그 해법을 필요로 하는 상태, 즉 내가 어떤 문제를 앞두고 있거나 도전에 직면해 있거나 고민이 있거나 이럴 때 돌아보니까 저 역시도 선배도 찾지만 책을 찾았더라라는 이제 인사이트로부터 출발해서 책의 분류를, 큐레이션을 문학, 경제, 경영, 과학 이렇게 하지 않고 사람들의 고민에서 출발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30 넘어 사춘기를 겪는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여러분 후배들 중에도 이런 분들 있죠. 여기 계시는 젊은 분들도 이러시지 않을까 싶어요. 일반 회사에 대입을 하면 어렵게 경쟁률을 뚫고 입사를 했는데, 그리고 휴 하고 한숨 돌렸는데 좀 적응하고 이렇게 돌아보니까 이거 내가 하려던 그 일 아닌데, 나 앞으로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그래서 요즘 같은 취업 빙하기에도 대기업에 입사한 신입사원 중에 한 3분의 1, 30% 가까이가 그 해에 그만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민하죠. 그제서야. 왜? 그 전까지는 우리는 고민할 시간이 허용되지 않게 살았으니까요. 대학 가야지, 또 취업해야지, 늘 이렇게 몰리듯이 살았으니까. 그런가 하면 저도 그랬지만 나이가 이제 40이 넘고 일하기 시작한 지 한 10수년의 커리어가 이렇게 지나가기 시작하면 또다시 고민이 옵니다. 고민이 깊어지는 40살에게. 그런가 하면 생각하는 힘을 키워주는 책, 또 무슨 책을 읽어야 될지 고민일 때, 혹은 우리 사회가 좀 더 나아지려면, 혹은 무슨 번아웃이 왔을 때, 혹은
규모가 크든 작든 조직의 리더가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등등. 그 독자의 입장에서 책을 찾을 계기가 되는, 그리고 뭔가 솔루션을 찾을 때 답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식의 분류를 해놨고, 이게 끝이 아니고 책이 이렇게 꽂혀 있어도 말이에요. 내가 그 책에 대해서 점점 안 읽으니까 잘 모르고 관심이 없으면 꺼내보지 않게 되고, 꺼내보지 않게 되면 책 읽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북카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보시는 게 이제 그건데, 그 책들을 먼저 읽은 사람들이 나도 이런 고민이 있을 때 이 책을 읽었는데 참 좋았어를 손글씨로 써서 집어넣어 놨죠. 그래서 예를 들면 무슨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 이렇게 꽂혀 있는데 보니까 뭐가 삐죽 나와 있어서 펴보면 저런 북카드가 들어있는 거고, 나는 그때 이러이러한 상황이었는데 이 책을 읽고 이런 인사이트를 얻었다. 그리고 나는 실명으로 어디서 무슨 일을 하는 누구다. 굉장히 신뢰를 주죠. 그래서 솔루션으로서의 독서라고 하는 관점에서 분류를 완전히 바꿔버렸죠. 제가 이제 아파서 병원에 갈 때 이제 느끼곤 하는 건데, 병원에 가도 이렇게 있죠. 내과, 외과 이렇게 쭉 분류표가 있는데, 간혹 환자 입장에서는 나는 증상이 있는데 이 증상이 어느 과를 찾아가야 될지 잘 모르고 헷갈릴 때 있어요. 그래서 이런 관점도 한번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 여러분들을 뵌 김에 잠깐 말씀드려봅니다. 자, 분류는 이제 이렇게 했는데, 저희는 오프라인 책방이에요. 공간을 가진 곳이죠. 그래서 제가 또 하나 주목을 한 것이, 처음부터 책만 파는 곳으로 끝나고 싶지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유는 디지털 시대가 될수록 저는 체험이 중요해질 거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맞았습니다. 왜 그럴까? 이제 요즘은 웬만한 생활의 필요들은 이 클릭 한번 하면 대충 해결이 됩니다. 예전 같으면 실제로 자기가 뭔가를 다 해야 해결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이 휘발되는 것 같다. 그래서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20대, 30대 이 디지털하고 친화적인 세대로 갈수록 돈과 시간을 어디에 쓰는가를 보면 주로 체험하는 데 많이 씁니다. 대표적인 게 무슨 여행 뭐 이런 거겠죠. 그래서 저희는 저희 책방을 책을 사고 파는 유통을 넘어서 살롱, 서재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디지털 시대에 찾아올 이유를 제공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여기 오셔서 보내는 시간은 오랜만에 매일같이 바쁘게 쫓기고 댕댕거리면서 사는 우리들이 모처럼 책방에 문을 열고 들어와서 한 1시간 반, 2시간가량은 오랜만에 지적이고 우아하고 충만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찍은 저희 책방의 사진인데요. 여러분은 이 사진에서 뭘 보십니까? 뭘 느끼세요? 책방이 좋다. 아름답다. 근데 손님이 없구나. 네. 특히나 겨울에 추울 때 어둑어둑할 때 책방에 손님이 없으면 굉장히 쓸쓸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급해져요. 그런데 이제는 그 겨울을 한 벌써 6번 정도 넘고 나니까 안달복달을 좀 덜 하게 되는데요. 왜? 이렇게 이제 해가 조금씩 지기 시작하면 오히려 책방이 바빠지고 마치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분주해집니다. 왜? 저녁 땐 이런 자리가 펼쳐집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낮에는 저 자리에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저 자리에 책의 진열대가 이렇게 있다가 저녁 때쯤 되면 진열대를 치우고 거기에 의자를 갖다 놓고 앉아서 강의를 듣거나 북토크를 하거나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생각을 화두로 지금 가지고 있는데 카피라이터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런 시리즈 강연을 기획합니다. 그러면 저 시리즈 강연은 카피라이터나 광고 지망생을 대상으로 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일반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열었습니다. 근데 일반 직장인 대상으로 왜 카피라이터를 내세웠을까요?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많은 직장인들이 그 회사에서 예를 들면 제안서나 기획서를 윗분께 이렇게 올리면 어떤 얘기를 많이 들을까?
김대리는 어쩜 이렇게 아이디어가 좋아? 이런 얘기를 많이 들을까요? 아니면 맨날 똑같은 거 말고 좀 없어? 산뜻한 아이디어 없어? 어느 얘기를 많이 들을까요? 여러분은 어떤 얘기를 많이 들으십니까? 후자 아닐까요? 그러면 그분들 입장에서 그래 나도 좀 쌈박한 아이디어를 내고 싶어. 독창적인 아이디어 내놓고 싶어. 그래서 열었던 시리즈 강연입니다. 우리나라의 그 네노라 하는 대표적인 카피라이터 6분을 모셔서 자기가 했던 대표적인 캠페인들을 사례로 내세우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아이디어가 나왔고 평소에 나는 아이디어를 이렇게 얻고 있어요. 이런 얘기들을 이제 공유를 하는 자리였죠. 그런가 하면 팀장이 되면 외로워집니다. 위에 그리고 아래에서 쫄리죠. 그리고 회사에서는 또 실적을 내놓으라 그러고 내 편이 없는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되나? 리더십 교육을 체계적으로 받는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그분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팀장은 외롭다. 뭐 이런 또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그럼 누가 하느냐? 이럴 때는 컨설팅 회사에서 일을 하는 컨설턴트를 모셔서 팀장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프로젝트로 보고 그러면 컨설턴트는 어떤 해법을 제시를 하는가 이런 관점에서 운영을 하기도 했고요. 그런가 하면 요즘은 글쓰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아마도 SNS나 무슨 브런치나 블로그나 이런 글을 쓸 수 있는 미디어 채널들이 늘어나고 또 개인의 시대가 되면서 자기 표현 욕구가 왕성해진 거죠. 그래서 글쓰기에 관심을 가진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열심히 쓰는데 내가 쓰는 게 이게 잘 쓰는 건지 계속 이렇게 써도 되는 건지 잘 모르겠다고 고민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여울 작가,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현역 작가를 모셔서 짧게 강의를 듣고 실제로 쓴 것을 작가가 멘토링 해주는 걸로 구성을 해서 이런 글쓰기 수업 같은 것도 열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 우스갯소리로 요즘은 독자는 줄고 저자는 늘고 있다고 그래요. 책 내고 싶어 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보시는 거는 실제로 자기 책을 내는 클래스예요. 글만 쓰는 것이 아니라 편집과 디자인과 인쇄와 판매까지를 다 한번 이 저자가 돼서 체험해보는 이런 클래스도 하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 저희가 내세운 모토 중에 또 하나가 어른의 영어 공부는 좀 달라야 되지 않겠냐? 우리 옛날에는 시험 보느라고 했는데 이제는 내가 좋아하는 책을 원문으로 한번 읽어보는 재미를 느껴봅시다. 그래서 오만과 편견 같은 고전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미드나잇 라이브러리나 혹은 소크라테스 익스프레스 같은 책들을 영어 원문으로 읽어보는 클래스도 열고 있고요. 클래스뿐만이 아니라 아까도 외롭다라는 얘기를 했지만 제가 이렇게 보면 다들 외로워합니다. 그런데 어디 가서 속 시원히 자기 얘기를 다 드러내고 얘기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이제 마음 상담을 실제 전문 마음 상담하시는 분들을 모셔서 열고 있는데 이게 저희가 하는 게 강점이 있어요. 보통 저런 심리 상담들을 어디서 하는가를 보면 병원이 아니면 오피스텔 같은 데잖아요. 근데 저희는 보신 것처럼 꽤 괜찮은 속닥한 그리고 자기가 꼭 어디가 문제가 있어서 상담을 받는다는 느낌으로 가는 게 아니라 책방에 간 김에 상담도 받아 이렇게 되니까 오시는 분들의 마음이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이제 곧 시작하는 가드닝 클래스까지. 그런가 하면 제가 아까 살롱을 지향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벌써 2016년 10월부터 지금까지 12번의 시즌 동안 클래식 콘서트를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음악을 좋아해서 종종 콘서트에 갑니다. 근데 그거를 저희 책방에서 열면서 저는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아니 스마트폰에 있는 자리에서 이어폰만 꽂으면 양질의 음악을 어디 옮겨가지 않고도 들을 수 있는데 저희나 책방에서 콘서트를 한다고 해서 꼭 가야 될까? 어떻게 해야 이분들이 여기를 오실까? 이런 질문을 던진 끝에 제가 찾은 게 눈앞에서 연주자가 연주하는 걸 듣는다. 그러니까 바로 코앞에서 이렇게 연주하는 걸 이렇게 보다 보면 정말 막 이렇게 이마에 주름과 등 근육과 얼굴 근육이 실룩거리고 땀과 이게 이제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저희가 또 하나 찾은 게 토크예요. 연주만 하지 않아요. 콘서트는 아무리 제가 비싼 R석을 사서 가도 연주자들이 입을 열지 않습니다. 그게 좀 답답했어요. 특히 앵콜곡 같은 거 연주할 때 내가 왜 하필 이 곡을 앵콜로 골랐는지 한두 마디라도 좀 해주면 좋겠는데 그분들에게는 음악이 연주가 언어이다 보니까 말을 하지 않더군요. 저희는 말을 하기로 했어요. 게다가 책방에서 하는 거니까 책을 꼭 자기 인생에 아주 인상적인 책을 연주자들한테 골라서 가져오시라. 그래서 책하고 음악 얘기를 한 자리에서 같이 합니다. 사실 처음에는 이렇게 하지 않고 저희가 하여튼 책 얘기를 하고 어떻게 해서 연주자의 길로 접어들었는지 이야기를 같이 곁들입니다. 이거를 보면서 제가 느낀 거, 그리고 이제는 이 꽤 단골 고객들이 생겨서 한 시즌에 한 8회가량을 하고 한꺼번에 이제 티켓을 오픈을 하는데 그러면 한 넉 달, 5달 동안 진행이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8회가량의 티켓을 한꺼번에 구입하시는 분들이 한 20분가량이 생겼어요. 그럼 이분들은 왜 여기를 오는 걸까? 제가 찾은 답은 어떤 연주자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오디오 기기를 통해서 음악을 들을 땐 사람이 보이지 않아요. 그냥 음악 좋다. 오늘같이 꾸물거리는 날 이 음악 되게 좋아. 가사가 좋다. 목소리가 좋아. 그런데 바로 앞에서 연주자를 보면서 들으면 여기 사람이 있네. 저 음악이 나한테 귀에 들리기까지 저 인간이 애를 쓰고 있구나. 저는 거기서 참 큰 감동을 얻는 것 같아요. 뭐 하나가 내가 와 좋다라고 느낄 때까지 그냥 되는 게 없구나. 그것이 바로 이 디지털 시대에도 그냥 클릭만 하면 되는데 시간을 들여서 몸을 움직이는 수고를 들여서 그 자리에 오게끔 하는 동기이자 그분들이 찾는 이유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이랬기 때문에 물론 코로나 때문에 지난 2년은 좀 고전했습니다. 이렇게 예전처럼 다 하기가 어려웠으니까. 그래도 저희는 중단하지 않고 꾸준하게 했고, 다만 사람을 좀 줄여서 받았고, 그리고 이렇게 예정했다가 작년에 너무 많아지면 취소도 하고 뭐 이렇게 왔는데, 아이러니컬한 거는 작년에 하루 확진자 300명이라고 취소했는데 요즘 하루에 30만인데도 그냥 합니다. 그래서 야, 사람이 이게 적응한다는 게 참 무섭구나. 하여튼 뭐 다양한 거를 버리면서 바쁘게 사시는, 그러면서 외로워하시는 분들이 한숨 돌리고 그리고 솔루션을 만나실 수 있도록 다양한 일들을 벌리고 있고요. 이제 거의 끝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책 많이 읽으세요? 많이 읽으십니까? 또 읽으시면 어떻게 책을 고르십니까? 이제 기업에 계시는 그 임원분들께는요, 이 책 요약 서비스를 하는 데가 많아요.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요약은 말이에요. 요약본을 읽는 사람이 아니라 요약하는 사람이 오히려 많이 배워요. 전체에서 엑기스를 뽑아내는 작업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의 시대는 자기 머리로 읽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격차가 커질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도 이제 저 북클럽을 하고 있는데, 저거는 이제 여러분 1년에 우리나라에서 매년 새로 나오는 책이 몇 종류나 되는지 혹시 짐작하실까요? 그러니까 그 82년생 김재영이 100만 부가 넘게 팔렸는데 그 한 종으로 치는 겁니다. 1년에 8만 부가 넘게 쏟아져 나와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책은 우리가 있는 줄도 모르고 지나가고, 그 책들은 독자를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그냥 쓰러지는 거죠. 그래서 이 책 동네에 특히 디지털라이즈가 되면서 큰 관심사 화두가 발견성입니다. 독자에게 어떻게 발견되느냐. 왜냐하면 특히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예스24, 알라딘 같은 데서 들어가 보면 조그마니까 소량의 책밖에 만나지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날 책방에 오신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무슨 책을 읽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또 한 분이 나는 또 맨날 읽는 것만 읽어. 아하, 여기에 우리가 할 일이 있구나. 그래서 멤버십 북클럽을 만들었어요. 그 수많은 책들 가운데서 놓치면 안 될 아까운 책을
저희가 임의로 골라서 한 달에 한 번씩, 한 권씩 댁으로 보내드립니다. 그러니까 처음 회원으로 가입하실 때는 무슨 책이 올지 모르는 채로 가입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가입하냐? 니네를 뭘 믿고? 네, 저희를 믿으셔야 가입해요. 관심이 평소에 있으셨거나 또 애정이 있으신 분들이 가입을 하십니다. 그러면 저희는 어떤 기준으로 책을 고르느냐? 장르는 상관없어요. 소설을 보낼 때도 있고, 과학책일 때도 있고, 또 경제, 비즈니스 책일 때도 있어요. 다만 제가 주목하는 두 가지는 우리가 살면서 돌아볼 만한 중요한 질문을 품고 있는 책이냐, 또 의미 있는 인사이트가 담겨 있느냐, 이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책을 이제 고르고, 그리고 이제 보내드리는데 책만 보내지 않고요. 보시는 것처럼 편지가 동봉됩니다. 저 편지는 제가 쓰는 책방 마님 편지인데, 그 왜 이렇게 하느냐? 예전에 아무리 좋은 선물을 받아도요, 거기 카드나 편지가 없으면 전 되게 성의 없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저희 북클럽에 가입해 주신 분들께 제가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목련꽃이 벌써 폈어요. 라고 하면서 이제 인사를 드리고, 이번 4월의 책은 이 책인데, 왜냐하면 이러이러한 의미에서 골랐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런 편지를 같이 보내고, 그걸로 끝이 아니고 월 말에는 직접 그 저자를 책방에 모셔서 책을 읽은 우리 회원 독자들하고 같이 북클럽, 북토크를 합니다. 그 우하단에 보이는 거는 작년에 그 잡초의 전략이었나? 그 책인데 일본 저자였어요. 이게 그 코로나 이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건데 우리가 요즘은 줌으로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일본에 있는 저자하고 줌으로 연결을 해서 독자들은 책방에 오시고 이렇게 북토크를 진행한 적도 있습니다. 이런 반응을 얻으면서 지금 한 850분가량 되는 분들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계시는데요. 관심이 계시다면 여러분들 인터넷에서 한번 검색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만 5년을 지냈습니다. 일종의 스타트업인데요. 스타트업들에게는 3년에서 5년 사이가 데스밸리라 그래요. 죽음의 구간이라 그런답니다. 게다가 코로나였어요. 근데 망하지 않고 지금까지 어쨌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돌아봤어요. 나는 지난 5년 동안 뭘 했지? 어디에 쓰였지? 그리고 제가 이런 답에 도달했습니다. 나는 시간과 공기를 만들었어. 전 공기는 뭐냐면 제가 행사에 오시는 분들의 얼굴을 이렇게 보면 책방에 들어오실 때와 나가실 때 얼굴이 달라요. 나가실 때는 나 오늘 2시간 동안 괜찮은 시간을 보냈어. 나 좀 멋진 공기 속에 있다가 나 오늘 좀 괜찮은 사람이 된 것 같아. 약간 상기된 얼굴이기도 하고 그런 얼굴을 보는 게 제가 참 좋아요. 내가 하는 일이 이런 거구나. 지적이고 우아하고 그리고 충만한 시간, 그리고 그런 분들이 모여서 만드는 공기를 내가 5년 동안 6년째 지금 만들어 가고 있구나. 그래서 여전히 가끔 이렇게 손님이 한 분도 안 계시는 이럴 때가 있지만 이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죠? 고진감래잖아요. 괴로움이 다하면 좋은 일이 온다. 이제 이런 건데 제가 어느 날 이렇게 들여다봤어요. 근데 왜 순서가 괴로움이 먼저일까? 달콤한 게 먼저 있고 그리고 나서 어려운 일이 뒤에 오면 안 될까? 그러다가 제가 중요한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이게 세상이 이치고 한 가지만 예외다. 사람이 남자 여자가 만나서 연애하고 사랑하고 결혼을 하는 것만 반대다. 그거는 달콤함이 먼저 있고 그리고 결혼해서 감당하는 시간이 뒤고 나머지는 모든 게 내가 감당하는 게 먼저 있고 그리고 나서 열매가 오는 거지. 내가 지금 감당하는 시간을 보내는구나 라고 저를 이렇게 다독이면 그렇지, 내가 지금 그 시간을 통과하고 있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시금 잘 해볼 생각이 나곤 합니다. 작년 가을에 유키즈에 한번 출연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태도가 제가 이제 몇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나중에 반응을 보니까 태도가 경쟁력이다, 이 얘기가 많은 분들께 어필했던 것
같습니다. 혹시 한번 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이 말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었어요. 2년 넘게 의료진 여러분들 정말로 감사하다라는 말씀 뵌 김에 드리고요. 최인아 책방에서 한번 뵙겠습니다. 제 얘기는 그 책방에 대한 얘기는 이걸로 마무리하고 그리고 질문 있으시면 혹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 유퀴즈를 보고서 사실은 최 대표님을 알게 되고 이 콘서트를 하면서 제가 연자로 우리 팀한테 추천도 하고 했는데 그때도 느꼈지만 참 말씀을 제 표현이 이게 적절할지 모르겠으나 참 맛있게 한다, 맛있고 단단하게 한다 그런 인상을 참 많이 받아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실시간으로 질문 올려주신 거 제가 보겠습니다. 청중 질문입니다. 방황하는 젊은 세대들에게 추천하실 책이 있으실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그 일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고요. 제 인생에서 일의 비중이 굉장히 큰 사람인데 그래서 방황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인생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그리고 점점 이제 길어질 텐데 일하는 시간도 길어질 것이다. 그러면 이제 방황하는 이유 중에 큰 거를 일이라고 보고 사이먼 사이넥이라는 사람이 쓴 나는 왜 이 일을 하는가라는 책을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요새 책에 리커버가 유행을 하면서 제목이 좀 바뀌었을 거예요. 그러나 사이먼 사이넥이라는 저자 이름으로 검색을 하시면 아마 이제 찾으실 건데 책 내용은 그야말로 우리가 일을 하는데 일을 왜 하는지를 본인에게도 한번 물어보고 명확하게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근데 이 사람이 꼭 개인 레벨에서만 얘기를 한 게 아니고 기업들, 이 사람이 원래 미국의 유명한 전략 커뮤니케이션 컨설턴트거든요. 그래서 유명하게 된 계기가 기업들을 분석을 할 때 보니까 이 세상의 대부분의 기업들이 어떻게 할 건가, 기술 개발을 어떻게 할 건가 등등에 관심을 이제 주로 쏟는데 애플은 특별하게도 우리가 왜 세상에 존재해야 돼? 라는 질문을 들고 기업 경영에 반영을 했다는 거죠. 우리는 세상을 바꿔놓고 싶어. 실제로 애플의 여정이 그랬고요. 저는 특히 젊을 때 멘토가 없어요, 선배가 없어요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시는 분들을 종종 보는데 그걸 꼭 사람에게서 구하지 마시라. 저는 기업들이 살아남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기 위해서 여러 전략을 짜고 하잖아요. 그게 우리한테 굉장히 좋은 레퍼런스요, 멘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그 책을 보셔도 좋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대표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저는 사실 마음에 남는 문구가 계속 존재의 이유를 말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게 계속 지금 머리에 남아있는데 대표님께서 이렇게 사시면서 생각하시고 있는 어떤 삶의 모토, 가치관이랄까? 그런 그것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삶이라기보다 범위를 이것도 역시 일로 조금 좁혀서 얘기를 하면 이제 우리 사회가 개인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독특함 이런 거에 주목하기보다 기준을 하나 정해놓고 다 맞춰. 이거가 아니면 다 틀린 거야. 이런 식의 교육을 시켰고 또 사회의 분위기도 그랬잖아요. 이제 그런 걸 저도 겪으면서 저거 아니야, 저거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제가 하나 찾은 게 세상의 기준에 맞추지 말고 네가 가진 걸 세상이 원하게 해라가 제 모토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이 저한테 그런 시선이 먼저 있었고 그러니까 무조건 사회가 they say A가 답이라고 하니까 저게 나한테도 맞는지 나도 저걸 좋아하는지 한 번도 따져보지 않고 그냥 다 그쪽으로 가잖아요. 그거 말고 꼭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야. 당신이 늘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사람들이 원하게 하는 방법도 있잖아 라는 쪽으로도 시선을 돌려보면 좋겠어 라고 생각을 했고 저도 그런 식으로 일하고 살아왔던 것 같아요. 네, 대표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큰 박수로 고맙습니다. 감사 인사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